소설에서 종의 기원을 내고 나서 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셨던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대체 그래서 사이코패스를 어쨌다는 건데 이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사이코패스를 알면 뭐 대책이 있어? 지가 이렇게 뒤따라와서 이렇게 어떻게 할 거 하면은 내가 거기에서 어떤 방비책이 있는 건데 그러는데 사실 그런 데 대한 방비책을 찾자고 얘기를 이렇게 소설을 쓴 것은 아니에요. 소설을 쓸 때 이런 이야기들을 그렇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는요. 작가가 이걸 해결하자. 이게 문제야. 그게 아니고요. 이걸 수면 위로 띄어 올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제 생각은 그래요. 작가는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어. 여기 한 번만 주목해 주세요라고 깃발을 꽂는 것이 작가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작가가 그렇게 깃발을 꽂음으로 인해서 독자들이 보아주고 또 사회적으로 보아주고 그럼 하나씩 대책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작가로서의 어떤 사명 내지는 의무라는 것은 사회적 의무나 어떤 도덕적인 의무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작가가 의무가 있다면 진실을 말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이 해피엔딩을 원한다 그래서 이거는 해피엔딩이 될 수 없는 상황인데 해피엔딩을 만들면 그 작가는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거짓말을 그러니까 소설적 거짓말을 절대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28 같은 경우는 그렇게 비극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건 거짓말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해피엔드로 끝나면은 28일 동안에는 백신도 나올 수가 없는 기간이고 누군가 어떤 영웅이 나와서 한다는 것도 그걸 해결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대통령도 해결할 수 없어요. 메르스 사태 때처럼. 그래서 결국에는 한 도시가 희생되고야 마는 그리고 그 진실이 묻히고야 마는 것이 저는 진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28 같은 경우도 그렇게 썼거든요. 종의 기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좀 바라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가 저는 인터넷 같은 경우 인터넷 기사 댓글을 보면은요. 딱 본인이 보는 그 시각 외에는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세상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한 가지 면만 있지 않아요. 다 양면성이 있고 다면성이 있거든요. 그 이면에 들어가면은 다른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한 번쯤 보고 그래야만이 자신의 어떤 시각이 조금씩 넓어지고 통찰력도 커지는 거거든요. 시각이 넓어지고 통찰력이 있어서 어떤 면들을 이면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것과 딱 곧대로 그것만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학자가 그런 걸 굉장히 염려했었어요. 지금 그 인터넷에 댓글들을 쓰고 단면적인 면만 보고 1차원적인 이야기만 하고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이 나쁜 짓을 저질렀는데 저놈 사형시켜라 여기에서 끝나는 이런 사회를 보고 있으면 미래에 지금 현재에서 호모 사피엔스가 점점 호모 사이코패스로 변할 것 같다는 무서운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서 굉장히 어떤 공감 같은 것을 느꼈어요. 갈수록 그 어떤 생각 깊이 불편한 것을 대면하지 않으려 하는 물론 인간은 굉장히 보수적이죠.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생각하고 필요한 만큼만 행동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그 이상의 것과 맞닥뜨리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편한 것을 봐야 하는 이유는 저는 거기에 있다고 봐요. 그렇지 않나요? 네, 저 안 졸았습니다. 프로파일러의 고민도 말씀하신 부분에서 있습니다. 이게 사실 아까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이제 사이코패스라든가 인간 내면의 본성에 대한 깊은 탐구가 생김으로써 행동에 대한 일정 정도의 표지를 알게 되고 그 표지를 통해서 지금은 내재돼 있지만은 어떤 조건 때문에 트리거가 돼서 폭발하기 전에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이것이 이제 프로파일러들의 일입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작가님이 아이디어를 많이 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스코프를 넓혀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상당히 뭐좀이 정윤 작가님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민 이게 이제 뭐 아까 이영학 사건이 났으니까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40점 만점에 25점이니까 이거 저건 낮네. 기준이 25점이니까 낮네라고. 근데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사이코패스 테스트에 40점 만점에서 40점 거의 만점을 맞은 사람은 매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엄여인 사건이라든가 김선자 사건 같은 정도이고, 실제의 진짜 공포스러운 사이코패스는 30점 조금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실제 사이코패스의 감각 플러스 인간의 욕심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경계선에 있는 사람이 사실은 무섭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 말은 이해하시죠? 인간의 욕심과 사이코패스의 본질이 적절하게 조화될 때 매우 무서운 존재가 됩니다. 이영학이 바로 그 존재입니다.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성적인 욕구를 과학적으로 만족시키는 것 플러스 지금까지 뭐 발표된 어떤 그 수사 결과에 따르면 자기 부인을 성매매시키고, 그러니까 인간을 이용해 먹을 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있는 그 점수대가 사실은 매우 위험합니다. 근데 그래서 아까 작가님 말씀하신 건 어떤 거를 단일면만 보면 안 됩니다. 범죄 그리고 우리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어떤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여러 면을 같이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 본질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 말씀 잠깐 드리려고 했습니다. 아는 척해 죄송합니다. 그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사이코패스 중에서 제가 듣기로 정남규가 가장 IQ가 저는 높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라고 들었어요. IQ가 이 높은 것과 사이코패스의 어떤 잔인성과도 관계가 있는 건가요? 어떤 반비례 내지는 비례? 우리가 이제 지능 지수를 따질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시 또 이영학 얘기로 돌아오면, 이영학이 지능 뭐 지적 장애 이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능 검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종합적인 면을 판단하는 겁니다. 즉 그 단어를 이해해서 어떻게 해결하는 해결 능력이죠. 근데 여기에 큰 함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이코패스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개념과 감각 저 어떤 대상에 대한 기준이 다릅니다, 인간이랑.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한 가지 두 가지면은 이 존재가 그냥 무시해 버리는 겁니다. 대답을 안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점수가 IQ가 지능 지수가 70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럼 우리 생각은 뭐라고 하죠? 바보네? 근데 왜 이렇게 잔인해? 우리가 생각하는 지능 지수와 그리고 인간이 인간한테 할 수 있는 가학성에 대한 걸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지능 지수는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가학성이라는 것은 자기가 자기 상태와 다른 타인에 대한 상태를 봤을 때 그것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냐고 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를 같이 붙여 하니까 지능이 낮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가학적인 범죄자가 되라고 하는 우문이 되는 겁니다. 우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평가할 수 있는 그래서 기준이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능 지수로는 그거는 전혀 엉뚱한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 같은 데서도 새로운 어떤 지수를 개발하려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PCR 테스트인 거고 그 중에 아주 작은 거 하나가 인 거고 다른 지수들을 많이 사실은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열받게 얘기를. 그러니까 지능 지수는 그 사람의 어떤 성격적인 측면이 아니고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 그렇죠. 예. 예, 잔인성은 성격의 측면을 그건 말하는 인격이죠. 것이고, 그러니까 성격과 인격의- 인격의 문제인 거죠. 예, 그러니까 전혀 인격의 다른 측면을 영역이죠. 말하는 것이고. 예. 근데 그거를 우리는 오해하고 있는 그렇지. 겁니다. 그래서 정남규 같은 걸 진짜 이 형사들이 잡았을 때는 신체 검사를 하려고 했는데 몸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체를 단련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존재를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된다는 것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정남규 사이코패스 이 살인범에 대한 평가가 극과 극인 거는 그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 잔혹성 그리고 지능 지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땐 되게 바보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이 사이코패스 범죄자들이 얘기하는 어려서부터 학대를 당했다, 부모한테 학대를 당했다, 이거는 80% 이상 거짓말입니다. 스스로
일종의 미러링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일종의 어떤 그 생각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뭘 하는 거죠? 타인한테 내 범죄의 도덕적 기준을 전가하는 겁니다. 그게 아주 독특한 사이코패스의 특징입니다. 자기 정당화의 달인 예. 거죠. 그래서 사이코패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 정당화, 그리고 책임 회피, 자기 정당화, 결국은 같은 얘기는 자기 중심성이죠. 왜? 나는 최고고 니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공격하는 건 정당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건 정말 말이 안 되는 말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가 일을 저질러 놓고 도저히 저게 무슨 말이야 방구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금방 이 정당화, 합리화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런 생각을 하니까 그런 말 같지도 않으면 변명을 하는 거구나라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이 자리에서 원래 제가 도덕적인 말은 잘 안 하는데요. 하는데 이 사이코패스와 관련된 주제를 얘기하면서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 가출팸, 청소년 문제 이런 형태입니다. 가정이 없는 아이들, 가정에서 벗어난 아이들, 사회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 실제로 프로파일러들이 그 아이들의 전담만큼이 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제가 채용됐을 십몇 년 전에 그때 열 몇 살짜리들이 지금은 스물 몇 살이 돼갖고 거의 뭐 날고 뛰고 있습니다. 거의 뭐 살벌한 범죄자들이 돼갖고 그때는 이 아이들이 단순한 그냥 뭐 잡범들이었죠. 근데 그 아이들이 일종의 범죄의 진화를 거쳐갖고 지금은 감당할 수 없는 범죄자가 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영학입니다. 딱 그 나이 또래죠. 딱 그 10년 전이니까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취약성 중에 하나입니다. 제도적인 취약성을 시급히 보완해야 되는데 사실 되게 난감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부분인가? 그래서 이제 저는 정희정 작가님 같은 분이 이런 대소설가께서 이런 이 범죄와 사이코패스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우리 독자들의 시각을 넓혀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사회가 조금이나마 범죄로부터 안전한 그리고 대비하는 공동체가 될 거라는 생각을 사실 가지면서 제가 이런 데서 사회 볼 이런 군번이라고 안 되는구나. 이런 주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도 지금 던던 하는데 그런데 또 불구하고 이렇게 정희정 작가님을 모시고 이렇게 사회를 보게 된 것도 그런 부분에서 조금이나마 정희정 작가님의 얘기를 듣고 싶어갖고 이렇게 나서게 됐습니다. 오늘 굉장히 사이코패스에 대해서 뭔가 그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정보를 접한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박수 한번 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아이고,